아까도 그런 문자들 많이 올랐어요. 전기세 부담된다. 전기세. 근데 이제 전기세는 전기 요금이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무서워합니다. 예, 세금이라고 하면 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도 전기세라고 표현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정치권에서는 요즘에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여러 가지가 또 이제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있죠. 조선시대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 세법 하나 바꾸는데 정말 조정이 뜨거웠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이 무려 20년 동안 설득을 했던 그런 세법도 있다라고 하고요. 자,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시대도 뭐 요즘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세법 하나 뜯어 고치는데. 예나 지금이나 예. 세금 문제는 정말로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민감하고. 예. 그 내는 사람도 싫어하고 거두는 사람도 힘들고 하지만 반드시 걷어야 하고 세금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든 아마 청동기 시대 이후로는 세금 제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세금이라는 건 결국 걷어서 이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를 필요는 운영해야죠. 하는데 티는 안 나고 그래서 내 세금 어디로 가나 그런 이야기도 항상 불만이 쌓이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절대로 바뀌지 않은 거 어떻게 매기고 어떻게 거두나. 그래서 많이 매기느냐 적게 매기느냐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도 이 세금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정확히 말하면 어떤 기준으로 얼만큼 매기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세종대왕의 평생을 걸고 만들었지만 사실 세종대왕이 살아서 끝내지도 못한 세금제도 개혁 문제가 있겠습니다. 야, 그래요. 예. 성군인 세종대왕님도 하지 못한. 예. 우리나라도 뭐 지금 이제 세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매년 한 번씩 가을에 국회에 올리고 그 연말까지 처리하고 이 작업들을 하는데 조금씩 바꾸는 것도 어렵긴 한데. 예. 근데 지금 보면 딱 이제 부가세 10%, 뭐 상속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법인세도 기업의 이익에다 이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조선 시대에는 이 세금을 어떻게 매겼을까요? 그 우선 요즘은 세금 내기가 그나마 좀 많이 편하죠. 돈 내는 게 싫을 뿐이지 변하는 건 사죠. 저는 이제 간의 수공업이기 때문에 예. 이제 매년 5월에 예. 이제 종합소득세를 간의 내거든요. 수공업입니까? 간의 수공업 종합소득세겠죠. 예. 예, 종합소득세를 내죠. 근데 그 홈택스가 딱 가서 너무너무 편해요. 그렇죠. 클립 몇 번만 누리죠. 사실 저는 숫자를 못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 정말로 못 외웁니다. 그렇긴데 홈택스는 들어가면 딱딱딱딱 자 요만큼 내세요. 그 요만큼 환급 받습니다라고 해서 너무너무 편하고 진짜 잘 너무너무 되세요, 고마워요. 우리나라. 예. 그런데 이게 역사 시대에 가면은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았던 게 너무나도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 시대는? 그 유서 필지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선시대 때 관리들의 그 필독서가 있어요. 필독서. 그 매뉴얼도 있고 이게 나라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목판으로 찍어서 돌려보던 그런 책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공문서를 한번 그래서 이게 관리시들의 필독서구나 하고 딱 한 요만큼 펼치는 순간 펼쳐지는 게 수학 문제였어요. 수학 문제가 나와요? 예. 정확히 말하면 세금을 계산하시오. 예,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수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조선시대 때 회계한다면 수학이 필요하겠구나. 어떤 거냐면은 딱 그 밭의 넓이를 구하시오인데 논이나 밭의 예. 면적을 구하시오. 면적을 구하는 건데 이게 사실 기하학이라는 것이 수학 때 배우지만 기하학이 영어로는 지오메트리라고 하거든요. 지오메트리. 죄송합니다. 아니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오가 땅이라는 거고 메트리는 이제 땅 잰다는 것이니까 측정한다. 땅을 재는 것. 이라서 이 기하학의 기본은 바로 그 이집트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땅의 넓이를 이제 재야 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나일강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논밭을 재려면 그렇죠. 그래서 수학이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고
거기 측량을 잘못하면 이제 세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그러게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도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수학, 그것도 기하, 그 네모난 땅의 넓이를 구하시오, 동그란 땅의 넓이를 구하시오를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지 세금을 매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관리들의 필독서에도 땅 넓이 구하는 그런 트릭 그 방법이 적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지금이야 뭐 위성 사진 찍고 막 예. 측량 정확히 하고 하는데 야, 그 시절에는 그거 자체도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막대기 들고 밧줄 들고 가서 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조선시대에 돌아간다면은 네. 수학에서 자유롭진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잠시 머리를 싸지고 저도 수학을 아주 잘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세무 관리가 예. 되려면 이제 그것도 필독서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측정하는 기술도 되게 중요했던 거고. 근데 박미영님이 밭이 정사각형도 아니고 계산하기 힘들었겠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넓은 크기를 그럼 어떻게 쟀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잽니다. 예. 우리 보통 수학 시간에 이제 그 배운 것처럼 이 안에 그 초등학교나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모난 타일을 요 안에 몇 개나 넣을 수 있을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그런 거 할 때. 싫어. 예. 끔찍하죠. 너무 싫었어요. 그런 양식으로 예. 그 당시 밭이 절대로 정사각형이 아니고 길쭉하고 네모나고 이상한 별별 이상한 모양으로 생긴 밭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제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보면서 와, 조선시대 때 관리로 살면 죽겠구나 그 생각이 아니 이게 들더라고요. 이 한 작가님이나 저는 이제 문과여서 그렇지 아마 이과 분들이 들으면 아니 그걸 못해?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많습니다. 이과형 관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또 필요한 거고 예. 그 이게 그 수학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또 기준도 있었을 거고. 근데 사실 이과형 관리라도 이게 힘든 게요. 데스크 워크가 아니라 필드 워크거든요. 밭의 넓이를 재는 것은. 진짜 이제 밧줄 들고 나가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밧줄하고 자하고 들고 가서 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땅의 넓이를 재어라라고 하면은 사람이 죽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게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관리들의 그러니까 지방 현감 우리가 보통 사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주요 업무가 2년에 한 번 그 고을을 삥 돌면서 각각 마을의 밭을 잽니다. 넓이도 재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날에 그 해의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땅이 비옥하냐 안 비옥하냐를 다 체크를 해서 세금을 매겨야 해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냥 밭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저기 그 걸어서 사리 밖에 있는 밤나무골 그 덕센에 밭의 넓이를 구하시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흉년이냐 풍년이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낯이 날려지지만 그 흉년이냐 풍년이냐 그걸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고 네. 그리고 이때 이게 여기서 또다시 나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 네. 다산 정약용의 아버지께서 네네. 진주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진주 목사여서 지방관이었어요. 진주 목사가 어떤 직함이에요? 진주에서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약간 장관이나 그 군수 정도의 느낌. 군수 정도? 예, 꽤 높은 자리였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하면서 자기 경험담한 게 세금 매김에서 제일 힘든 건 불량 납세자들. 불량 납세자들? 예, 그러니까 세금이 아까 오늘 흉년이라서 농사가 안 됐다니까요라고 무조건 우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약용의 아버지가 그게 제일 힘들었다라고 정약용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이제 불성실 납세자. 예. 그리고 이제 무조건 우리 흉년이라니까요라고 우기면은 네. 아무리 세금을 매겨도 이제 또 거두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네. 하겠습니다. 워낙 세금 내는 것에 천태만상 개개인의 이야기로는 다양한 게 너무 많거든요. 세금 제도의 그 유래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 전설에 따르면 정말 고대 중국의 전설에 따르면은 예. 하나라 때에서부터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라는 그 저쪽 그 우공 그 사람 아니고 그 보통 우리가 요순 시대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네. 요순 시대의 그 순 임금 다음이 우임금인데 우임금이 세운 나라가 하나라입니다. 그 나라 때 세금 제도가 있었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나라 한반도를 기준으로 정확한 거는 신라 민정문서라고 있습니다. 네. 통인신라 때의 그 마을의 상황을 조사했던 문서가 그 그러니까 일본의 정창원이라고 해서 그 천안가의 보물을 그 간직해둔 창고가 있거든요. 네. 그곳에 포장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 거기, 포장지? 예, 그러니까 이면지로 쓴 거예요. 이게 매해 그 마을에 그 세금 그 거둘 수 있는 상황을 조사한 그런 문서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이게 쓸모가 없어지니까 이면지로 써서 물건 포장한 데 썼는데 그걸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열어보니까 이거 신라 시대 때 문서네? 그거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신라사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러니까 그 신라 시대에는 정작 예. 뭐 작년에 그 세무 예. 적어놓은 거 이게 이제 필요 없어? 예. 라고 해서 막 뭐 물건 싸는데 이제 썼던 거고. 근데 그게 흘러 일본에 가서 발견됐는데 어쨌든 이게 통일신라 때니까 한 정확한 연도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아요. 600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800년이라는 있고 700년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어쨌거나 그럼 거의 한 굉장히 한 11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마을 넓이랑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랑 남자 여자 다 적고 그 마을에 키우는 소나 말 심지어 심어놓은 잣나무, 가래나무 그런 유실수의 개수까지도 다 그루수까지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 세금 거두기 위한 기초 자료인 거예요. 그렇게 꼼꼼히 적은 건 세금 거두려고. 예. 누가 이거 누락시키지 않나. 예. 분명히 저기 나무가 더 있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야, 그게 이제 신라 시대 문서도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발견이 됐다라는 어느 거고요. 시대나 심지어 신라조차도 세금 거두는 데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사 교과서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다 시험 보느라 기억하시겠죠.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그게 조선시대 때의 그 가장 그 나름 정비된 세금 제도였는데 그거는 그 이전에는 약간 좀 더 원시적일까 초보적인 세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약간은 좀 이제 주먹구구식이기도 예.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율 이런 것도 잘 못 외우는데 예.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이런 거를 왜 외웠어야 되나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 어찌됐든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예, 시험에 나오니까 예. 저도 울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이 토지 제도가 그리고 세금 제도가 합쳐지고 왜냐하면 조선 시대나 그 옛날 시대는 토지 제도가 곧 세금으로 연결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쌀로 거의 다 곡식으로 농업이었으니까. 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문제가 되고 나라가 쇠퇴하면은 먼저 그 토지 제도 및 세금 제도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고려말 조선초를 다루는 드라마에 반드시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 문서를 싹 다 모아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 그러니까 고려 시대 제도를 이제 종식시키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금 제도 리셋, 리셋 토지 제도 완전히 리셋. 다 가져와 예. 불태워버려 예. 다시 제로에서 시작을 하자. 예, 이건 이제 조선이 건국할 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도 가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된 거 토지 같은 거 다 뺏어서 공기념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나눠주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사람이 하는 걸고 웬 저 사람 조선 초에서 왔나? 라는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 정도잖아요. 예, 그거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때 실제로 고려 시대에 갖고 있었던 그런 뭐 권무세가 있었던 그 땅을 다 그러면은 뭐 빼앗고 예. 나라 그렇게 땅으로 만들었고 다시 처음부터 그런 백성들한테 이 땅을 나눠줬던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정도전이 얘기한 계민수전. 백성들에게 수를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딱딱딱 땅을 나눠주자. 계민수전.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이제 토지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만 사람 사는 제도가 그렇게 뜻대로 안 되죠. 특히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엔
그 건국 공신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건국 공신들에게 땅 이만큼 크게 공신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땅을 나눠주게 됐기 때문에 검문세가나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공신전은 세습이 안 돼요. 그 공신 개인만 가지고 나중에 그 자식 때에는 국가에 반납하게 된다라는 게 원칙이었지만 아, 원래는 개국 공신들한테 나눠준 땅도 네.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땅에는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됐는데 네네. 그게 또 그렇게 뜻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공신들이 권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내놓는구나. 예, 안 내놓고 그것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문제가 많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그 악덕 양반들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죠. 예전에 얘기했던 그 하삼도 얘기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또 백성들은 또 치열하게 싸우고 그와 동시에 세금 안 내려는 뺀질이들도 좀 있고요. 지금이랑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박미영님이 아까 전에 조선 시대에도 고지서 형태가 있었을까요? 그 세금 고지서가 혹시 막 날아오나요? 있고 이게도 그 사실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 있었고 고지서까지는 정확히 분량이 어떤지 모르지만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영수증은 있었으니까요. 양의 고지서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볼 때. 이제 세금 냈는데 예. 또 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영수증은 필히 이제 보관을 했어야겠네요.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예. 정말 꼼꼼한 살림꾼이었잖아요. 아들한테 보낸 편지 보면 세금 내고 영수증 받아놔라. 지난번에 저희 몇 달 전에 이야기했었죠. 예. 퇴계이왕 선생님이 재물 관리 되게 꼼꼼하게 잘하셨다라고. 그리고 뭐 이분은 그 말 먹일 콩을 사온 다음에 영수증을 꼭꼭 받아놓을 정도로 저보다 더 꼼꼼한 살림꾼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아 이렇게 영수증 심지어 말 먹이는 콩을 사고도 영수증을 챙기는 이 유학자께서 그러시는데 저는 영수증을 잘 안 챙깁니다. 우리 퇴계이왕 선생님은 그 MBTI 검사하면 완전 J, 예, 파워 J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자, 근데 그렇죠. 일단 땅 크기, 뭐 논이든 밭이든 잘 파악을 해서 제일 놨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어떻게 납부하느냐도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는 우선 중국에서 좀 많이 그 받아온 게 많은데 왜냐하면 워낙 중국이 그런 쪽으로 발달을 했으니까 혹시 세계사 배웠으면은 당나라 때 조용조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세금 제도를 많이 받아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맹자가 주장한 정전제. 네모난 땅을 그 우물 정자를 쓰면은 9칸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8가족들에게 한 칸씩 나눠주고 가운데 있는 땅은 이 여기에 나온 소출은 공공 용도로 쓰자. 그런 얘기도 있고 9분의 1을. 예, 아까 전에 얘기한 전설상의 그 하나라의 때의 그 세금 제도는 공법이라고 하는데 세금 그 10분의 1을 내는 거, 그 소출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전부 전설상의 제도였기 때문에 실제로 하려고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꽤 되고요. 그 신나라 때 왕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예. 그래서 이걸 현실로 움직이려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조선 초기에는 손실답헌법이라는 조세제도가 있었습니다. 손실답헌법. 예. 이거는 답헌법. 예. 이 땅의 어려워요, 질을 분양 넘어가서 조선 초기 제도입니다. 어려워요. 저희 네. 세금 제도는 어려워요. 네. 땅의 질을 상중하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해의 농사가 잘 된다 안 됐냐를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였습니다. 들으면 되게 합리적인데 그죠? 예. 그런데 실생활의 그 적용은 굉장히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선 초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고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나왔지만 다들 엄두는 못 내고 있을 때 이 세종대왕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서서 수십 년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매뉴얼로는 땅의 크기와 그 비옥함의 정도, 질까지 딱 측정을 해서 정밀하게 세금을 매기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예. 그거 아마 지금 시행해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시에 그게 또 쉽지 않았을 거고.
그 당시 조선왕조 실록들에 왜 이게 문제였냐라고 하면은 그 땅의 질이 그 당시 고려 말은 왜군이 뭐니 전쟁 때문에 완전히 전국토가 초토화돼 있던 때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땅이 하등급이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매년 이 관리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매기다 보니 관리들이 예쁘게 봐주면 세금을 조금 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쁘게 보면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은 세금 매기는 관리가 올 때마다 아주 그냥 상이 떡 벌어지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접대해주는 일로 굉장히 많은 낭비가 있었다는 게 그 당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밭을 예. 하급으로 평가해 주세요. 막 이렇게 세금 적게 내려고. 예.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님이 뭔가를 하나 이제 고쳐보자. 예. 운을 띄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공법. 아까 얘기했던 그 거둔 거의 10분의 1만 내는 정액세제입니다. 정액대로 내자. 그러니까 예. 어차피 땅의 질에 따라서 내도록 하는 게 이게 또 부작용이 많으니 예. 이건 뭐 땅이 생산량에 따라서 예. 내는 거예요.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내자.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그냥 그 10분의 1이라고 하지만 생산량보다는 그냥 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백성들이 풍년이 들면 그냥 정해진 양만 내게 되는데 남은 잉여 생산량은 전부 농민께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예를 들어서 저 땅에서는 분명히 쌀이 한 100가마 나오니까 그냥 10건만 내. 100가마 중에서 10가마만 내고 예. 풍년 들어서 한 120가마 나왔으면 그건 안 거둘게. 예,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공법 예. 제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들어도 좋지만 예. 그러면 이제 신하들이 걱정하는 건 그러다가 나라 운영비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풍년 들었을 때 더 걷어야죠. 막 이렇게. 예,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세수를 줄여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국가 운영비가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거의 진짜 수십 년 동안 아주 치열하게 얘기한 거여서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축약해서 얘기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종대왕이 바꾸자고 한 거잖아요. 예. 그 그럼-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너무 손실다법법에 너무 많은 공력이 들어가고 행정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낭비도 많고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얘기했듯이 굉장히 주먹구구식 세제였기 때문에 이거를 좀 번듯하게 체계를 갖추자라는 거였는데 그 나이 든 신하들은 굉장히 많이 신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특히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세종대왕 때 가장 유명한 정성함 역시 황이지요. 황희정승. 예. 황희정승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내도 옳고 그렇게 다 좋게 넘어가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황희정승이 애초에 세종대 초기에는 이제 귀양을 가 있는데 네. 귀양을 간 이유가 양녕대군을 세자로 계속 지지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였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그래요 그냥 좋게 넘어가는 사람이었으면은 귀양 안 갔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법제도 때도 그렇거니와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맨날 교통정리 그랬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황희가 황희 정승이 이 공법제도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그 허조라고 송골매제상이라고 이 사람도 되게 좋은 분인데 네. 정말 딱딱한 탁 치면 부러질 것 같은 대나무 같은 이분도 깐깐한 사람. 반대합니다. 예. 근데 반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왕이 좋은 뜻으로 이 제도를 만들려는 건 안다. 근데 이거를 세금 제도로 바꾸려면 나라의 세금 제도를 통째로 바꾸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들어서 좋은 게 하나 있으면 나쁜 게 8개, 9개가 될 것이다. 네. 실제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실납헌법으로 계속 가자라는 주장을 하게 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 풍년이냐 흉년이냐 아니면 그 토지의 질이 어떠니 이거 따져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공법제도로 바꾸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공법제도를 반대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나라의 세금 제도를 완전히 처음부터 바닥서부터 완전히 들어엎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들 거고 실제로도 이 공법 제도가 진행되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공력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걸 밀어붙인 게 세종이라서 가능한 거였고 남들이면 아예 그냥 귀찮아 내버려 둘래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었고 그 나이든 그 관리들은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아 이거 뭐 새로 해 그냥 집 고치지 말고 그냥 살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걸 고치느라고 너무 힘든 일이 많을 테니까 그냥 있자라는 것이지 왕의 그 좋은 쪽으로 바꾸자는 의도마저도 나쁘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나이가 든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축을 이미 잡고 있는 그 관리들을 또 설득을 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세종대왕이 예.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우선 이 세종대왕이 또 이제 세금 제도를 바꾸려 한 가장 큰 이유는요. 네. 그러니까 이건 세종대왕의 굳건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남들이 반대하면 그래 네가 싫어하면 안 할게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은 그걸 정말로 강렬한 의지로 밀고 나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까 그 손실납헌법에 피해가 많다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세종대왕의 가장 훌륭한 점은 먹는 데 진심이셨습니다. 아, 먹는 거 좋아하셨다고? 예. 고기? 고기 먹는 걸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을 정도로 편식이 심했는데 예. 근데 세종대왕의 가장 훌륭한 점은 남이 먹는데도 진심이었습니다. 백성들. 예, 남이 굶는 꼴을 못 봐요. 백성들이 어렵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왕자 시절서부터, 그러니까 충녕대군 시절서부터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백성들이 붙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픕니다.라고 하니까 그 즉시 아버지 태종한테 달려가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온양온천에 많이 다녔잖아요. 거기 예. 그 눈병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근데 가는 와중에 길거리에서 이제 그 굶주린 백성 20명인가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저기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제일 먼저 반응한 게 왕인 내가 여기 있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아, 내가 지금 편안하게 네. 온천 갔다 와서 백성들이 더 힘들어진 거 그리고 아니냐? 그 왕이 여러 수행원을 가지고 다니니까 네. 그 수행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좀 공무로 뭐 식량 같은 거 거두죠. 네, 갖고 다녔을 텐데. 아니 그거를 전부 그 지역에서 거두죠. 아, 그러니까 그것 한지조달.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굶주린 것이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법 제도를 정말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세종대왕의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걸 준비하기 위해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종 9년 왕이 된 지 9년밖에 안 돼서 아직 젊었을 때예요. 네. 그때 먼저 과거 시험 문제로 공법에 대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제도. 자 이제부터 기존의 세금제도에 그 손실자본법이라고 있죠. 네. 거기에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공법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공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왕의 과거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의 제도는 단점을 쓰라고 하고 예. 새로 자기가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이제 장단점을 쓰라고 했다라니까 예. 이제 답정너 같기도 한데 예. 답은 정해져 있다. 근데 이게 정해진 답을 쓰라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똑똑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는 거였을까요?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거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이 친시였거든요. 왕이 직접 안가운데 탁 하고 버티고 앉아 있고 밑에서 신하들이 전부 그 선비들이 전부 이제 답안지를 써내는 거예요. 아, 앞에서 왕이 이제 딱 예. 지켜보고 있고. 논술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시험 문제 받았으면 아마 울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기출 문제 미리 또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조선시대? 아니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아마 그 조선시대 때 그때 입시 학원이 있었으면은 전부 입시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머리를 쥐었을 거니까 국가 행정 문제를 선비들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선비들이 현재 어떻게 세금을 걷는지 체계는 알고 있었을 거고.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나이 든 사람들 설득은 나중에 하고 밑에 있는 젊은 관리들을 자기 편으로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공법 과거 시험 문제에 장훈급제한 것이 정인지 나중에 그 훈민정음 그 어제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등을 하고 4등을 했던 사람이 한글 반대한 걸로 유명한 최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젊은 사람부터 포섭하는 거예요. 우리 공법해야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약간은 이제 답은 정해져 있었던. 예.
일단 시행은 하는데 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계속 제도를 수정해요. 그래야죠. 예. 뭐 성군이니까 또 그렇게 가능했던 거고. 예. 혹시 여론조사도 그때 있었다고 조선 예. 시대에. 그러니까 세금 제도가 이제 그 맨 처음에 그렇게 과거 시험에 문제도 내고 이제 그 다음에 신하들을 시켜서 계속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많은 신하들이 여전히 반대를 해요. 특히 황희를 필두로 한 이 대신들이. 그러니까 왕이 일단 물러서요. 그런데 물러선 다음에 3년 뒤에 대백성 여론조사를 합니다. 3년 뒤에 예. 신하들이 반대를 하니까 공법을 그대로 그냥 세법 개정을 밀어붙인 건 아니고 네. 근데 계속 생각은 하고 보완을 하다가 예. 잠시만요. 조선시대 여론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휴대전화 그거는 ARS로. 그것도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 이게 조선 초라서 기록이 없고 네. 만약에 승정원 일기 같은 게 남아 있으면 좀 더 이게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없고 그냥 그 결과표만 남아 있거든요. 총 17만 명에게서 17만 명이요? 예, 정확히 하면 17만 2,806명에게서 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신기하다. 이거 당시에 뭐 전화도 없었고. 예, 우편도 그것도 안 됐을 전국 거고. 팔도에서 전부 함경도서부터 그 저쪽 그 전라도 경상도까지 위로는 정승에서부터 중간에 여러 관리와 그다음에 퇴직한 사람들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지방 관리들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왜냐하면 17만 명이 나오려면 관리들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아니 지금도 1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죠. 웬만한 그 전화 여론조사 다 표본이 1,000명 아닙니까 요즘에. 예. 근데 조선시대에 17만 2,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공법을 실시하는 거다. 근데 다른 데는 전부 세금 10%. 근데 평안도나 함경도처럼 세금을 그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 거기는 7%만 세금을 걷는 거다. 찬성이냐 반대냐. 그래서 찬성이 조금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예, 찬성이 98,657명이고 반대한 사람은 74,149명인데 예. 문제는 이게 실록의 기록 보면 기가 막힌 게 그냥 찬성 반대만 띡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엑셀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이 어느 도에서는 찬성 얼마, 반대 얼마, 어느 도에서는 찬성 얼마, 반대 그런 식으로 전부 그걸 기획을 나눴어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표로 만들면은 해서 결론을 내면은 그리고 실제로도 이 표를 정리한 이 기록을 정리한 사람들은 그걸 감안해서요. 어느 지역에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찬성하냐 반대하냐. 야 디테일하게 들어갔던 거네요. 디테일하게 분석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그 경상도나 전라도처럼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은 공법을 찬성을 하고 반대로 이제 충청도서부터 전부 그 북쪽에 농사가 별로 안 되는 데는 전부 공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 관계에 따라서 예, 아주 근데 절묘한 거죠.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17만 명 넘는 대국민 대백성 여론조사를 했다. 예. 요즘 같아서는 이제 이 여론조사는 세종대왕님이 어디에 의뢰를 해서 표본은 얼마였고 표준 오차율은 얼마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은 안타깝게도 없는. 너무나도 궁금한데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과만 있었다. 예, 다만 그때 관리들이 죽어났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17만 명 넘게 조선시대 그 설문을 하려 했으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세종대왕이 밀어붙였던 그 공법제도에 대해서 찬성이 훨씬 더 많았고 예. 그러면 그 반대하던 그 대신들은 어떻게 이제 수긍을 한 겁니까? 세종이 완전히 승리를 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세종대왕의 성군이라는 게 다시 밝혀지는데 네. 사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찬성표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럼 이제 한 바로 2만 시행하라. 가까이. 예, 됐을 거 그렇게 아니에요? 해도 됐을 겁니다. 아마 네. 왕이니까. 근데 세종대왕이 신하 대신들이 계속 반대하는 의견을 자세하게 올려요. 근데 그걸 보고 공법 시행을 중단합니다. 또 미뤄요? 예, 또 미룹니다. 신하들이 반대한다고요? 신하들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편차가 보이잖아요. 예. 농사 잘 짓는 데에서는 찬성을 하고 아니면 반대하고 또 신하들의 의견이 되게 디테일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싫어요,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점이 좋은 것 같고 이 점이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 잔지는 뭐 제주도 같은 데는 이런 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느 지역은 어떨 것 같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이게 위에서부터 정승부터 집현전 학사들 그다음에 일반 백성이나 그 지방 현감들까지도 전부 자기 의견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록이 이렇게 길어요.
그 의견들을 다 수합하고 왕이 최종 결정 과정에 왕이 아직 공법 시행하는 건 무리다. 그러고 해서 내린 겁니다. 지금 같아서는 이게 뭐 절대 군주가 그냥 내가 왕이니까 하라고 하면 이제 설문조사 이렇게 결과 나왔잖아 하라고 하면 이제 바로 시행할 것 같은데 예. 세종대왕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아직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고 그리고 또 문제는 세종대왕이 이렇게 해서 중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단한 것도 아니었고. 예, 앞으로 그 후로 또 이제 9년이 지난 뒤에 예. 9년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그 공법에 대한 과거 시험 문제를 냈을 때 네. 장원급제한 게 정인지였습니까? 정인지가 갑자기 예. 1436년에 공법을 시행해야 된다는 상소를 길게 올립니다. 9년이 지나서 예. 근데 이게 정인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 공법 시행에 찬성한 사람 중에 첫 번째였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세종과 이미 합의를 보고 교감이 있었다. 예, 교감이 있어서 세종대왕이 상소 넣어라라는 큐를 줬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상소 청탁. 예. 아니 그거 약간 뒷공작이죠. 정치 네. 뒷공작. 요즘 그래서- 같았으면 저 공수처 네. 점점점 여기까지만. 예. 네. 그리고 이 정인지의 상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공법을 제정하는 논의가 국가 현안으로 떠오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 세종대왕이 그렇게 추진을 했던 공법이 결과적으로는 시행이 된 거예요. 세종대왕이 사실 그 제정은 했습니다만 네. 여기서 또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상기후 어쩌고 하지만 세종 때에도 매년 흉년이 벌어지거든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공법을 어쩔 수 없죠. 그럼. 3년 정도 이제 시험을 하려고 했는데 그 흉년이 벌어지고 해서 또 중단하고 또 보완하고 또 중단하고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세종대왕 때 시행은 됐지만 그걸 또 계속 수정을 해서 제대로 시행된 거는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분육등법, 그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의 형태로 단종 때나 그 이후에나 간신히 제정이 됩니다. 근데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게 몇 년쯤이에요? 그게 그 세종이 죽은 다음이니까요. 아. 한 또 그 세종이 죽고 나니까 거의 이거는 3, 40년 정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내내 계속 그 보완과 수정을 겪어가면서 네. 만들어냈던 제도인데 그 기반을 최대한 닦아놓은 건 세종이었던 게 맞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하들이 계속 의견을 내고 반대를 하면은 그 문제를 전부 반영하거나 그 문제를 수정을 해서 다시 가져와서 자 이거 네가 얘기했던 그거 고쳐봤는데 어때? 라고 의견을 계속 물어보는 작업을 수십 년간 계속해서 그래서 허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공법 시행을 끝내 보지 못하고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진짜 그 대단한 성군이라는 게 또 하나 느껴지는 게 그냥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정밀하게 계속 보완을 하고 어떤 좀 단점이나 한계점이 발견이 되면 또 스톱하고 다시 또 보완하고 또 토론하고 네. 엄청난 그 반대가 있더라도 또 설득하려고 하고 대단합니다. 대단하지만 임복희님이 역시 멋지신 왕 중의 왕 같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종 대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하들은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20년 동안. 예, 잊을 것 같으면 네가 그때 얘기한 거 고쳐왔어. 근데 그걸 딱 내밀었을 때 아 그냥 싫어요라고 대충 말하면 안 돼요. 이쪽도 빡세게 준비해 와서 이래서 안 돼요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진짜 망신을 당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군과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오늘 또 못다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예. 부탁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